가지로 설명하는 도중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들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보니까 식사를 해서 좀 졸린 것 같아요. 지금쯤 한참 이제 졸린 것 같아요. 난 밥도 못 먹었어요. 지금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여러분도 온다고 해서 긴장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까 그 선물 이런 것도 외국 대학에서 이런 거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강의하려니까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네, 우선 이제 카자흐스탄의 경제 한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 2015년에 제가 이제 그 한류 백서에 중앙아시아 한류에 대해서 정리했었던 그 내용이 있어서 경제 한류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규모의 그런 호응의 열기의 경제 한류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어떤 시장이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같이 해볼게요. 네,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아시아 시장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선 면적이 굉장히 크죠. 한반도의 12배인데 인구는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한국의 인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땅이 크고 인구가 적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만을 대상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중앙아시아를 묶어서 진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보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더 좋은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5개국의 수도가 각각 인구가 100만 명 수준인데 타슈켄트만 유독 300만 명. 지금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 286만 명인데 지금 실제로는 3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300만 명이 훨씬 넘으니까 서울에 비교하면 작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도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좀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기 좀 보면 민족 구성을 한번 보세요. 우즈베키스탄은 81%예요. 러시아계가 5.5%.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에 비해서 카자흐인이 70%, 러시아인은 15%. 다른 지역에 비해서 러시아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사실 소비에트 시절에는 러시아인의 비중이 50%가 넘었었어요. 각 나라가. 50%가 넘었다가 독립한 이후에 러시아계 민족들이 다 러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민족 우선주의. 민족주의가 벌어지면서 국어를 각 민족의 언어로 정하면서 러시아 위상을 잡고 낮추려고 영향력을 낮추려고 하고 또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그 전에는 고위층에 러시아인들이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각 민족들이 앉다 보니까 러시아계가 이렇게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인은 비중이 1%도 안 돼요. 사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비중은 0.6% 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 인구에 비해서 0.6%니까 우즈베키스탄은 20만 명, 18만 명, 20만 명 정도 얘기하고 카자흐스탄은 한 10만 명 정도, 12만 명 정도 고려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고려인의 비중은 작지만 사실 카자흐인의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카자흐인의 비중이 낮은 편이죠. 즉 중앙아시아에서 다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때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다민족주의를 펼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카자흐 민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카자흐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이 130개인가 이렇게
민족이 된다고 하네요. 130여 개의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고려인의 비중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현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0.6%의 고려인이 실제로는 0.6% 이상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우즈벡 민족들이 밀려서. 그래서 우즈벡 고려인들은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고려인들을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정착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어서 우즈벡 고려인들은 지금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국적만 우즈벡이지 고려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만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길을 펴지 못하는 데 비해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능력껏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주목할 거는 이슬람교가 제일 종교이긴 한데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교의 비중이 작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61%, 다른 나라들이 80%, 90% 이런데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교의 비중이 작은 편이죠. 이것도 역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61%.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동 쪽 이슬람 원리주의의 모습은 보기는 어려워요. 히잡을 뒤집어 쓰고 여자는 밖에 외출도 안 되고 교육도 분리해서 받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 원수가 지금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해왔고 우즈베키스탄도 2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여기 지금 참고로 키르기스탄은 대통령을 다 쓸 수가 없는데 벌써 8번째 대통령이에요. 8대 대통령인데 30년 동안 8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안 돼요. 사실 이 중간에 쫓겨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2년 하다가 혁명으로, 시민혁명으로 물러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정치가 불안정하면 당연히 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타지키스탄은 3명이긴 한데 실제로는 첫 번째 대통령은 거의 임기 구소련 시기의 대통령이었으니까 2명의 대통령이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은 3명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이 베르디 무하메도프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대통령은 죽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에 이어서 아들이 세 번째 대통령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을 제외하면 민주주의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1인 독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녀온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1인 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 카리모프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책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카리모프 대통령은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국민들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독립 당시에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정체 상태에 이르게 돼요. 발전하지 못해요. 인구도 가장 많고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이 발전했었던 우즈베키스탄이지만 초대 대통령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게 돼요. 그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은 초대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민족주의를 펼치면서 심지어 러시아계가 러시아로 복귀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수도도 러시아와 가까운 아스타나 저 북쪽으로 러시아 쪽에 가까운 쪽으로 옮겼을 정도. 물론 수도로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계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계가 자기 나라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닌가? 사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나라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뭐 종교라든지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독립 당시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았던 카자흐스탄이 경제 규모를 확 역전하게 돼요. 주요 산업이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아직도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원유나 가스에 의존하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카자흐스탄은 원유나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원유나 가스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원유나 가스가 풍부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투르크메니스탄은 진짜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못 들어봤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은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펼쳐서 거의 북한에 같은 그런 폐쇄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무했던 한국인 교수가 얘기해 줬는데 학생들과의 접촉도 수업 시간 이후에는 절대 대화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도 정해진 장소에만 가서 하고 지금은 좀 개방됐다고 하는데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한국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폐쇄주의 거의 김일성 특히 이 첫 번째 리아조프 대통령은 김일성과 같이 자신의 동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자신의 발언들을 모아서 국민들이 그걸 책으로 암기하게끔 이렇게 했을 정도 거의 이제 김일성 독재와 같은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사실 뭐 다 1인 독재여도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발전적이었는지 못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텐데 어쨌든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경제를 상당히 발전시켜 왔다는 점. 잠시만요. 여기 지금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가 14,000달러 정도가 되죠. 그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DP가 2,000달러 정도니까 카자흐스탄 경제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도 한번 보세요. 1인당 GDP가 우리가 1인당 GDP가 지금 한 35,000달러 정도죠? 지금 키르기스탄이 1,000달러, 타지키스탄이 700, 800달러 이 정도예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죠. 그에 비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12,500달러세요. 이 12,500달러 되는 이유가 국가가 원유와 가스가 있어서 부유한데 그거를 국민들을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불만을 온갖 복지로 다 돌렸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한때 비행기 탑승료가 커피 한 잔 값보다 쌀 정도로 뭐 기름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12,500달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개발도상국 정도 수준에 들어선 거 아닐까 하는데 외국에 나가기도 어렵고 외국인들이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폐쇄 막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북한이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12,500달러 정도면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은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어쨌든 1인 독재, 심한 독재였어도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000달러면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소득 수준이 3분의 1이니까 생활 수준도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인당 PPP 물가를 반영한 지수에서는 한 카자흐스탄이 한 2만 8천? 한국이 한 4만 5천? 그러니까 한국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국 지금 버스비가 얼마죠? 이게 도시마다 다른가 보네. 1,500원, 1,200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버스비가 버스 카드를 사용할 때 오선생 얼마죠?
백탱길. 버스 카드를 사용하면 300원. 현금으로 들어가면 600원.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싸죠. 지하철은 250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가 지수를 반영을 했을 때는 소득 수준이 14,000달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의 3분의 1 수준은 한국의 생활의 3분의 1 수준은 아니라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자흐스탄의 이제 경제적인 특징. 우선 카자흐스탄은 지도에서 보시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몽골,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과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여기 보면 카자흐스탄에 아랄해, 카스피안 해가 있지만 사실 이건 바다가 아니라 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과 통해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대륙 내에 있는 내해예요. 그럼 이런 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보낼 때 여러분들 물류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류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은 기차가 아니에요. 배예요, 배. 물류는 배로 이동할 때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기차로 가는 것이 배로 가는 것보다 좋은 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정도예요. 사실 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방법은 항공하고 육로는 불가능하죠. 북한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기차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배로 가서 거기에서 육상교통, 철도나 차량을 이동해서 하게 돼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중국이 국경을 자주 폐쇄할 때 알마티에서 한국 물품이 안 들어왔던 적들이 많아요. 물품이 안 들어온 게 한국에서 안 보낸 게 아니라 중국 국경에서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아까 여기 한국 식품점들 많다고 했죠. 한국 물품 살 수 있는 그런 데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식당들 이제 식재료들을 한국에서 구해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재료들이 2달, 3달씩 중국 국경에 묶여서 나중에 다 상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륙 국가라고 하는 점은 일단 물류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물류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어떤 점이 있나요? 현지 공장을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은 물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CIS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한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러시아에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카자흐스탄에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인구도 러시아가 훨씬 많죠. 그럼 러시아에 만드는 게 유리해요. 그럼 카자흐스탄에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코파이하고 도시락 라면이 CIS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초코파이나 오리온 초코파이나 도시락 라면이 그래서 공장이 중앙아시아에 있지가 않아요. 중앙아시아에서 팔리는 오리온 초코파이나 도시락 라면은 공장이 다 노보시비르스크에 있어요.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이유가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러시아를 가로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이 중앙아시아로 내려오는 종단철도가 만나는 지역이 바로 노보시비르스크예요. 그래서 노보시비르스크에 공장을 만들어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물류 문제에서 그럼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았던 적도 있지만 계속 좋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폐쇄했고 삼성이나 LG도 철수했다고 알고 있어요. 러시아 쪽 소식을 제가 최근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러시아에서 지금 한국 물품을 정식으로 한국에서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안으로
카자흐스탄이 현지 공장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겠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최근 2대 대통령이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전임 대통령이 폐쇄 정책을 펼치면서 예를 들어 벌어들인 외화를 반출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공장들을 우즈베키스탄이 잘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많이 만들었었고,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공장을 폐쇄하면서 대안으로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지금 몇 년 전에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기아 자동차도 코스타나이에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 중앙아시아에 수출할 물량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러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앙아시아에 수출을 했었는데, 내륙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한국은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겠죠. 그 다음 카자흐스탄은 제조업이 부진한 상태예요. 사실 이건 카자흐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에트 시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이에요. 소비에트 시기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각 나라들의,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는 양고기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면화와 쌀을 생산해라. 그걸 다 러시아에서 모아서 다시 배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독립한 이후에 러시아는 그래도 모든 제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카자흐스탄도 독립하고 나니까 제조업의 기반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생필품을 하나, 하다못해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공장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러시아에서 각각 나라마다 부여했었던 데서 받아왔었던 거니까. 지금도 이제 제조업은 아직도 부진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처음에 이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었고, 그리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무슨 코로나 시기를 겪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고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걸 낮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원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석유나 가스의 수출에 기대게 돼요.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IT 산업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IT 산업의 파트너는 인도예요.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파트너. 그래서 혹시 지나다니다 인도 파키스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또 저쪽에 가면 간디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자원 산업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2008년에 그리고 2014년에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두 번 위기를 겪게 돼요. 특히 2008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 때 카자흐스탄도 아직 금융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1달러에 120탱게였던 것이 1달러에 150탱게 정도로 오르면서 환율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2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2014년에 전 세계 유가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래되는데, 1달러에 지금 몇 탱게인지 혹시 보고 왔나요? 2014년 이 당시에 1달러에 150탱게, 180탱게였던 게 지금 450탱게. 그럼 탱게 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우리 지금 한국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1달러에 1,000원, 1,100원이었다가 1,4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휘청거렸어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겠죠. 2014년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전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를 발전시켰던,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반응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Террористы по-прежнему наносят ущерб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и частному имуществу, применяют оружие в отношении граждан.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и армии мною дан приказ открывать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작년 1월에 2022년 1월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알마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지방에서 연료값 인상에 따라 불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제 경제 침체에 따른 불만이 조금씩 쌓이던 것이 연료 인상으로 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근데 그 지방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데 알마티에선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알마티에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시위대가 건물을 불태우고 공공기관을 습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경찰 그리고 또 군대까지 투입돼서 총기까지 사용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안정성도 상당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2021년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카자흐스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카자흐스탄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평화롭게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고 있어서 침체됐던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인 특징,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점. 그러나 빠르게 이걸 회복했다는 거. 그리고 경제가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또 넓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그나마 그 인구들이 대부분 알마티나 아스타나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지역별 소득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 지역별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는 게 알마티에 사는 사람과 저 시골에 사는 사람과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또 알마티 내에서도 직업별로 소득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돼요. 아까 교원급여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교원급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급여가 낮고 일반적인 소득이 $1,0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사서 한국의 그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얀덱스 택시라는 것이 있어요. 얀덱스 택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마저 안 되면 음식 배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이라든지 건축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좋겠죠. 자, 고려인에 관한 이야기는 어쨌든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아까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고려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그냥 빠르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1937년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던 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해 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 17만 명 중에서 약 4만 명이 이주 과정에서 사망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 17만 명의 고려인들 중에 9만 5천 명이 그 카자흐스탄에 맨 처음에 정착하게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그 교차점인 노보시비르스크 경유에서 이 중앙아시아에 처음 이제 들어오면서 카자흐스탄에 첫 발을 내디게 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카자흐 민족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요. 그래서 당시에 카자흐스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고려인들이 이 말을 꼭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을 잘 맞이해 줬어요. 지금도 고려인에 대한 대우가 차별 없이 물론 차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차별 없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고려인들을 대우해주고 있고 고려인들도 능력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기 능력에 맞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려인들은 일단 농사 분야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고본질이라고 하는 영농 방식을 도입해서 고려인들이 농사를 이쪽에 보급해왔고 지금도 한국에서 이쪽에 농업 기술을 전수해줄 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해줄 때 이 고려인들이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자흐스탄의 음식 문화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진이 좀 늦게 업로드 될 것 같으니까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네요. 다른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질로니 바자르라고 하는 이제 알마티 시내에 있는 시장이에요.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닌데 시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가 보면 이제 샐러드 코너예요. 샐러드만 파는 이제 사람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혹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게 당근이에요, 당근. 네, 당근을 채를 썰어서 김치 대용으로 부쳐서 먹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들이 사실 이게 고려인 스타일의 샐러드들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음식들 보이나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한국식 샐러드예요. 이제 당근을 채를 썰어서 김치 대용으로 먹던 당근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생선을 여러분들 생선을 이제 절여서 먹는 이제 해라는 음식, 회 말고 해라는 음식, 가자미 식혜 같은 이제 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장을 볶아서 먹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샐러드들, 나물들, 이런 것들, 가지나물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아시아, 특히 이제 카자흐 민족이 원래 이제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육식 위주의 식사였는데 거기에 샐러드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이제 보신탕도 개고기도 영향을 미쳐서 고려인들이 개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 먹는 문화에 대해서 좀 보급이 되기도 했고. 자, 그다음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고려인들 먹는 국수 만들어 줄게요. 한국 사람들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고려인들도 옛날에 살 때는 더 못 와서 잔치국수라고 해 먹었어요. 이 나라에는 다 고려인들이 네, 이제 방언으로 이제 고려말도 한국의 방언이다 보니까 방언으로 이제 국시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먹는 국수하고 좀 다르게 한국의 보통 잔치국수라고 하는 거 좀 말끔한 국물에 고명이 조금 올라가 있는 정도인데 여기 굉장히 기름진 중앙아시아 이제 척박한 기후에서 버티기 위해서 고명을 상당히 많이 넣고 기름진 고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끓인 이런 국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여기 현지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 고려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도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대중문화가 이쪽에서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뭐 K-팝 뭐 이런 K-팝 문화는 당연히 여기에서도 큰 인기가 있고요.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문화원에서 2011년에 행사라고 해요.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지금 연예인? 네, 맞아요. 그 송혜국이에요. 2011년에 송혜국이 방문했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독립 초기에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을 했고 텔레비전 방송을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를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치력이 그 당시에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요. 대장금, 허준, 주몽, 특히 이제 주몽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가 매 시간 어느 채널에서나 한국 드라마를 틀어줄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카자흐스탄 자국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수입을 중지하고 있어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로서는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못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즘 텔레비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나중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국 드라마, 영화.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젊은 층 K-팝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 건설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이 알마티의 애플타운이라고 하는지 한국의 중견기업인 우린건설에서 만들었던 애플타운이라고 하는 특히 애플타운은 바닥을 한국식으로 온돌식으로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방식의 아파트를 만들기도 했고 수도인 아스타나에서는 동해토건에서 하이빌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뷰티 의료 산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요. 뷰티 엑스포에 이제 한국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 기능성 화장품들, 뷰티 산업과 관련된 이제 뭐 스킨 로션, 스킨케어 제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품에서도 여러분들 뭐 초코파이, 도시락 라면 인기는 많이 알 테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에서 파는 라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라면 종류 뭐 자세히 안 봐도 아마 대충 알 거예요, 그렇죠? 뭐 신라면, 뭐 너구리, 뭐 삼양라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사진 확대해서 보면 중간에 중국에서 만든 한국 라면도 있어요. 이름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요즘 한국식으로 한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 써놓고 뭐 이렇게 파는 가짜 한국 라면들이 있을 정도로 이 라면의 인기가 많아요. 그다음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초콜릿 있죠? 그게 이 라핫 초콜릿인데 이 라핫은 사실 롯데가 얼마 전에 인수를 해서 롯데 라핫으로 지금 롯데 초코파이, 롯데 관련 롯데 제과에서 만든 상품들을 이 통로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전체로 지금 수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우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2008년, 2013년 이때 이제 유가 파동하고 이제 국제 증권 파동 있을 때 교역량이 좀 줄었다가 지금 2007년에 8억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 65억 달러.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이 지금 2007년에 5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상당히 늘었죠. 근데 카자흐스탄에서의 수입이 2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크게 늘었어요. 이렇게 늘은 이유는 한국이 수출하는 것이 주로 자동차, 무선전화기 이런 것들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석유라든지 합금철, 특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우라늄 같은 이런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자원 수입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 이제 우리는 생산재, 소비재들을 수출하고 있고 자원을 이쪽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점. LG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자제품들을 생산했던 적도 있었어요. 2005년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카자흐스탄 내 아파트들의 벽에 보면 칠해기가 전부 LG일 정도로, LG 에어컨이 판매량 90% 이상일 정도로 중앙아시아에서 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같은 거리예요. 아르바트 거리인데 오죽하면 그 아르바트 거리가 옛날에 LG 입간판과 광고로 이렇게 도배가 돼서 한국인들이 LG 거리라고 불렀을 정도로 LG가 입지가 굉장히 튼튼했었어요. 지금은 그 LG 공장이 가동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전자제품들이 수입되는 것들이 가격이 훨씬 싸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내륙 국가다 보니까 수출 수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아르바트 거리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이제 LG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009년에 제가 여기 알마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거리 곳곳에 한국 중고 버스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던 버스들을 그대로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버스들. 표지판도 안 떼고 광고판도 안 떼고 뭐 노량진 입시학원, 뭐 불광동 이런 표시 다 붙어 있는 거 그대로 수입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이제 그 환경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기 배출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친환경 버스, 이런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면서 이건 중국제예요. 중국제 버스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도 지하철 차량은 현대 로템에서, 그리고 이 지하철 공사 때 한국에서 많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끝내려고 해도 얘기가 길어지네요. 한 5분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 예. 마이크 그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블라이 대학이 너무 부러운데 저는 이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5기 최양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한 기업에 가서 실질 인터뷰를 했을 때는 GDP 측정되는 게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도 있지만 세금을 피하려고 현금으로 일부는 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GDP나 이런 거는 한 2배, 3배 더 높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혹시 카자흐스탄은 이제 카스트뱅크 그 뱅크로 해서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자흐에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이 실제 소득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현금을 거래를 많이 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정확하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인데 카자흐스탄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카자흐스탄은 어느 정도 투명해서 지금 국가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치하고 실제 수치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정도의 그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타슈켄트에 갔다 오셨죠, 여러분들? 타슈켄트의 도시 이미지와 알마티 도시, 알마티는 이제 아직 못 봤지만, 알마티 도시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점들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우선,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인구가 거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알마티보다 훨씬 많아요. 혹시 거기서 고층 빌딩 본 적 있나요? 네, 그게 전임 대통령이 건물 증축을 못하게 했어요. 도로 건설도 못하게 했어요. 왜 이상한 정책을 펼쳐서 예전에 그 타슈켄트가 그 큰 대지진이 난 적이 있는데 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여러 국가들이 도움을 줘서 재건을 했는데 그
소비에트 연방의 여러 국가들, 이웃 국가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훼손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아파트도 못 짓게 하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도로도 못 만들게 하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가장 컸던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아파트도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또 차량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었는데 그 전임 대통령이 그나마 사망해서 죽어서 그 후임 대통령에 넘겨주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그런 폐쇄적인 정책이 계속됐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인들이 사업하러 들어갔는데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면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 부족한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냥 신경을 끄세요. 거기는 너무 폐쇄적이라 교류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키르기스탄까지 3개 나라를 포함해서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쪽에서 어떤 분야, 어떤 것들이 잘 돌아갈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키르기스탄은 일단 인구가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발전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한국에서 볼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분야별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를 카자흐스탄에 어떤 분야를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남자 학생대표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아무래도 2004년부터 카자흐스탄 경제가 원유나 좀 천연가스 등 자원의 값에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도 이제 비슷하게 자원 수출 위주로 한 나라고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그 경제가 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에 좀 걸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태를 벗어나와서 러시아와 같은 중진국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카자흐스탄의 정부가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사실 중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잘 대답해 줄 분이 우선 중앙아시아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 다양화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마이크 없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만 이제 국한되어가지고 경제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국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전 대통령부터 카자흐스탄 2030 정책 그리고 카자흐스탄 2050 정책까지 지금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탈자원화를 하자. 그래서 생긴 게 가장 기본적인 농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관광 산업의 새로운 또 그런 것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도시에 가면 관광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또 되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카자흐스탄 자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코투리즘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IT도 2030년까지 이런 인프라들을 잘 구축해서 모든 지역에 5G를 할 수 있는. 사실 지금도 알마트는 5G가 있긴 해요. 근데 잘 잡히는 지역이 되게 적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의 한계로부터 좀 잘 탈피한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자국의 생산업을 혹은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다녀오셨겠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를 쉐보레지요, 맞죠? 우주대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그 자동차를 자국에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사용해요. 근데 카자흐스탄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도 수입을 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야지만이 이런 마스터 블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짜 중앙아시아 전문가로부터 예,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좀 큰 박수 보내주세요. 저도 어쨌든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15년 넘게 이제 한국 교육을 하면서 제가 봐왔던 얘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네요. 2시간. 여러분들 좀 졸리고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좀 짧은 시간에 내가 준비했던 거, 생각했던 것보다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나중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되니까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그럼 특강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